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간관계 평가 분석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인간관계 개선을 위해서 어, 우리의 인간관계를 조금 어, 하나의 그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관점으로 보는 것을 다각적인 관점이라고 하는데, 다각적으로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가지 동반자적인 관점에서 스스로의 인간관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그리고 내 스스로가 갖고 있는 인간관계를 대인동기나, 그리고 신념, 그리고 대인기술, 그리고 대인사고를 통해서 다각적인 측면에서 분석을 해보고, 횡단적이고 그리고 종단적이고 심층적으로 자기 분석을 통해서 내 스스로에 대한 이해를 더 심화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스로의 인간관계를 그럼 어떻게 개선하고 방법을 간구하는 게 중요할 것인가? 그러면 내가 인간관계 개선 의지가 과연 있는가? 내 인간관계는 난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러면 개선 의지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조금이나마 불편한 관계가 있다면 인간관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의지가 확립이 돼야 되겠죠. 먼저. 그 다음에 현재의 인간관계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보는 거예요. 주관적인 거는 본인은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타인은 불편할 수 있고, 나는 불편한데 타인은 또 괜찮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럼 현재 인간관계가 어떤지에 대해서 좀 심층적으로 평가를 해보자는 거예요. 인간관계의 개선 요인을 조금 분석을 해보고, 새로운 행동들을 어떻게 그럼 시도할 것인가. 또한 새로운 행동의 결과나 평가를 어떻게 주관적이지 않고 객관적으로 좀 볼 것인가. 그러면 지속적으로 더 건강한 대인관계를 하기 위해서, 인간관계를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노력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인간관계의 긍정적인 변화와 개선을 위해서 나의 인간관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인간관계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혼자서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관계를 맺어야만 외롭지 않게, 그리고 여럿이 어울려서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원시 시대부터 우리가 이제 부싯돌로 툭툭 해서 밥을 해 먹고 부족을 이루고 그리고 씨족을 이루고 살아갔을 때, 그 원시 시대부터, 그리고 선사 시대, 석기 시대, 뭐 여러 도시가 생겨나고 그 도시 안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인간의 본성적인 특성들을 통해서 다양한 관계를 맺고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외톨이 독서강이라는 책 속에서 인간 사이의 사랑과, 그리고 거기에서 또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서 나오는 증오, 웃기도 하고 때로는 울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갈등과 조화를 통해서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산출될 수밖에 없는 다양한 사회 현상을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 간접적으로 즐기기도 하지만 불편한 관계도 또한 느낄 수 있고, 아주 행복한 관계도 또 영위할 수 있는 게 인간관계의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 특히 컴퓨터 게임으로도 만날 수가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뭘 하죠? 사람들은? 예. 컴퓨터로 만나는 게임이나 줌이나 다양한 것들을 할 때 결국 인간은 관계 요소를 통해서 서로 구성되어지는 허구적인, 그리고 또 실질적인 사실적인 내용에 입각해서 관계를 맺고자 한다는 거예요. 인간관계라는 것은 다양한 인간 사이의 여러 만남 속에서 연결되어지고 이어지고 다양하게 또 섞이는 여러 과정을 되풀이하는 그런 연결망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자에서도 사람 인자가 어떻게 생겨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비슷한가요? 네. 그 다양하게 구성 원리를 보면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이 받쳐줘야만 인이라는 글씨가 네 완성이 돼요. 그래서 사람은 서로 기대어 살 수밖에 없는 예 구조로 되어 있고요. 사람이 모인 곳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뭐가 있어요? 예. 사이가 좀 비슷한가요? 네. 아우 만들기 힘드네요. 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연결이 생기면서 사이간이라는 글자가 생겨요. 그래서 인간은 예 다양한 사회적인 동물일 수밖에 없다. 왜? 홀로 살 수 없는 여럿이 어울려 살 수밖에 없는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이 의미에 대해서도 알아봤지만 그러면 인간관계에 대한 여러 이론들이 있을 텐데 특히 거기에서 조금 더 우리가 심층적으로 봐야 될 이론들 중에서 사회적 교환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소셜 익스체인지 세로리는 인간관계의 목적은 서로 욕구 충족에 있다는 거예요.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부분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회적 교환 이론에서 이 아이들은 지금 뭘 나눠서 먹고 있죠? 음료수를 나눠서 마시고 있는 것 같죠? 이 이론에서는 우리가 서로에게 베푼 것과 서로에게 얻는 것에 공평한 교환을 서로 기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맺기를 원한다는 그런 경향이 있음을 주장하고 있고요. 그러면 한 개인이 이렇게 밝게 있어요. 그러면 이 관계에서 얻는 모든 긍정적인 가치나 물질은 무엇이라고 하죠? 리워스, 보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음식이나 상, 돈과 같은 구체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반면에 인정과 동의를 구하는 그런 것들도 좀 더 복잡한 이익, 그리고 모두가 여러 가지 보상을 포함하고 있으면서 그 범위는 개인의 차이에 따라서 굉장히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관계에서 얻는 모든 그 긍정적인 가치나 물질로 보상에 대해서 나눈다면 그러면 보상에 반대되는 개념은 또 뭐예요? 대가. 내가 무엇을 하니까 관계에서 초래된 가치나 물질에 뭘 말해요? 손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관계를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이익이나 모든 가치나 물질을 얻는 게 아니라 주게 되는. 그러니까 얻는 걸 보상이라는 거 하면 주는 거를 대가성으로 주게 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정서적인 투자와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나 정력의 정도에 따라 차이가 굉장히 있다는 거예요. 이 대가라는 것은. 그래서 인간관계 이론에 대해서 또 다른 이론이 있는데 이거는 교류 분석 이론이에요. 이 교류 분석 이론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면 인간관계의 목적은 서로의 무엇에 있다. 이것도 반드시 욕구 충족에 있다라고 예,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이론에서는 우리가 상대에게 베푼 것과 그리고 상대에게 얻는 것에 공평한 교환을 기대하면서 타인과 관계를 맺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또 뭐가 있어요? 네. 자아 상태, 행위 유형과 관련된 내적인 감성과 그리고 인식의 내적인 감성과 인식의 결합이 어떠한 체계를 이루는 건지를 설명하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요. 여기에 상태가 세 가지 상태가 나와요. 어린이 자아 상태, 그리고 그 어린이를 키우는 부모가 있잖아요. 부모 자아 상태, 그리고 독립적인 성인 자아 상태가 있어요. 그러면 이 어린이 자아 상태는요, 교류 분석 이론에서 자연적인 아동 상태와 적응하는 또 사회화된 아동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연 아동인 상태에서 적응을 하면서 또 사회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어린이 자아 상태를 말하는 거고 부모 자아 상태는 뭐예요? 우리가 성장하면서 외부에서 특히 부모로부터 밀려린 때는 부모의
그 부모를 따라서 살게 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우리는 성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모로부터 받아들이는 모든 인지와 그것에서 일어나는 태도, 그리고 "어쩜 그렇게 너는 엄마를 닮았니? 아빠를 닮았니?"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랬을 때 그 행위의 유형으로 구성되는 모든 것들을 부모 자아 상태라고 합니다. 또한 성인 자아 상태가 있는데, 이것은 대부분의 행위를 스스로 수위를 조절할 수 있는, 그래서 많은 정보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형성되는 그 이성적인 사고와 현실 근원적인 과정을 포함하는 그런 성인 자아 상태로 구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관계의 의미로 다시 돌아가서 최초의 인간관계의 갈등 과정을 한번 볼게요. 처음에 여자 남자가 이렇게 하나가 돼서 만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을 해서 예쁜 아가가 탄생을 하죠. 그래서 아가들이 또 성장을 해서 여러 세대, 1 대, 2 대, 3 대가 쭈루루루루, 예,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시고 엄마, 아빠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또 뭐 자녀들이 있고 손자, 손녀들이 있고, 이렇게 해서 여러 세대가 결혼을 해서 거기에서, 예, 놀부와 흥부 같아요. 그쵸? 그 재산이 많은 놀부가 재산이 없는 흥부를 도와주기는커녕, 예, 주걱으로, 예, 노블부 마누라가, 예, 흥부,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운 사이인데, 예, 밥풀이 붙어있는 그 주걱으로 이렇게 딱, 예, 볼을 때리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그때 어린 시절부터 장남, 차남, 그리고 남존여비 사상에 의해서 차별과 공평이, 그 공평한 것에 대한 각자의 주장이 조금, 나는 큰아이라서 뭐가 있었어요 그때. 큰아이들은 그 동생들의 모범이 돼야 된다는 것 때문에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있어요. 그리고 어 어린 양을 부릴 수가 없기 때문에 막내가 항상 부럽기도 하고, 네. 철없는 둘째가 부럽기도 하고, 네. 서로 다 인제 둘째는 둘째 나름대로의 뭐가 있어요. 처음에 그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앞에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경쟁의 상대, 그리고 동생이 태어나면 이 아이보다 더 사랑받아야 되기 때문에 경쟁의 상대가 위아래로 튀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라는 거를 늘 인지하고 있어서, 네, 나는 차별당한다는 느낌이 좀 있을 수 있대요. 그리고 막내도 형들을 제치고 내가 뭐, 누나를 제치고 내가 뭐, 그리고 언니를 제치고 내가 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첫째는 첫째대로, 둘째는 둘째대로, 막내는 막내대로 이렇게 차별성, 그리고 공평하지 못한 것에 대한 각자의 주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친밀한 혈연 관계로 이루어졌던, 우리가 이제 그, 예, 원시 시대부터 그 선사 시대까지 그 부족 공동체가 깨어지고 일부의 사람이 집단을 떠나서 새로운 곳에 정착을 하면서 이 두 부족 간에는 그 계속적인 갈등과 투쟁과 화해 과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대가족, 소가족, 핵가족, 다양한 한가족, 부모, 뭐 여러 가지 지금 가족 체계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인간관계의 본질은 때론 좁은 의미로 한정하자면 사람과 사람 간의 그런 관계를 말하면서 곧 인간관계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리고 포괄적인 넓은 의미로 보면 한 사람의 관심과 이해가 다른 사람들에게 꼭 겹치면서 거기에서 이제 의견이 대립이 되거나 다르다고 생각이 되거나 아니면 함께 공유되는 그 모든 인간의 삶과 관련된 재반의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과 인간 사이의 원만한 조화나 화합을 통해서 보다 나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과정을 그 영위하는 것을 인간관계라고, 예, 정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이영실 학자라는 분이 이제 얘기를 한 건데요. 이처럼 인간관계 본질은 뭐 좁게 말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그리고 넓은 의미로 보면 한 사람의 관심과 이해가 다른 사람과의 그 공통된 그 주제거나 아니면 다른 주제거나 아니면 공유되어지는 모든 인간의 삶과
그 관련된 여러 가지 포괄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인 동기, 대인 신념, 대인 사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기로 했잖아요. 그럼 대인 동기의 기능이 뭐냐? 첫째, 대인 동기는 목표 지향적인 행동을 유발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목표 지향적인 행동을 공식적으로 관계를 통해서 서로서로 독려하고 유발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것을 서로 대립을 하기도 하고 다양한 기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기는 목표 지향적인 행동을 지속하게 하고 그리고 더 활성화시키는 추진력을 제공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목표 지향적인 행동을 우리 하지 말자 하고서 멈췄다가 또 했다가 줄였다가 또 넓혔다가 하는 조절이 가능한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대인동기라는 것을. 그러면 대인동기의 첫 번째로 가장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메슬로우라는 학자는 인간의 욕구가 위계론에 의해서 생성된다. 그래서 욕구의 위계 발달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뭐 응애 하면서 엄마에게 젖을 달라고 하고 그리고 네. 그 생리적인 욕구에 의해서 공기나 물과 음식을 해결받고자 하는 기본적인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전한 피난처에서 난 자고 싶어요 하는 그런 안전한 피난처를 갈구하는 그런 안전의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의미 있고 강력한 집단에 소속이 되고자 하는 그런 소속의 욕구가 있고요. 또한 나는 타인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어요 라는 자존적인 욕구가 있어요. 소속의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될 수 있는 무엇이든지 나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걸 실현하고 싶어요. 그래서 자아 실현, 자기 실현의 욕구라고 하거든요. 그 욕구까지 그 욕구의 위계와 발달에 따라서 사람들은 생리적인 욕구와 안전의 욕구, 애정의 욕구, 그 소속의 욕구, 그다음에 자기 실현의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가지 대인 신념이 있어요. 대인 신념의 속성으로 그럼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지속적이고 비교적 일관되게 지니고 있는 사고 내용을 말하는 속성이 있고요. 대인 신념의 속성은요. 그리고 새로운 인간관계 상황에 대해서 어떤 인간관계를 난 할까라는 기대. 이 관계는 아마 이럴 거야 라는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측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속성이 있고요. 그리고 대인 신념의 또한 다른 속성은요. 새로운 경험적인 의미를 해석할 수 있고 이럴 거야. 그리고 이랬었어. 라는 평가의 근거의 원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인 신념의 속성은 일관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인간관계 상황에 대해서 기대와 예측이 근거가 될 수 있고요. 새로운 경험적 의미를 해석하고 평가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답니다. 그러면 이 대인 신념이나 대인 사고나 대인 행동에 대한 주요 정서와 핵심 사고의 주제를 한번 가볼게요. 우리는 여러 가지 사고를 통해서 분노를 느끼기도 하고 불안을 느끼기도 하고 죄책감이나 슬픔, 시기, 질투, 자부심, 안도감, 희망, 연민 여러 가지 주요 정서를 경험해요. 그 핵심적인 사고의 주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분노는 왜 일어날까요? 나와 내 안의 모든 것을 모욕하고 공격을 받을 때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을까라는 자신에 대한 모욕을 경험할 때 일어날 수 있대요. 그럼 불안은 뭐예요? 네, 사람이 언제 불안해요?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 현상을 경험했을 때 그때 우리는 불안감에 휩싸여요. 예. 불확실하고 지금 실존하는 현재의 위협을 직면해 있다고 느낄 때 우리는 불안감을 경험하고요. 죄책감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휴지를 우리는 어디다 버려야 되죠? 맞아요. 휴지통에다 버려야 되는데 길거리에다 버리거나 예. 사람이
도덕적인 잘못을 저지를 때 뭘 느껴요?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슬픔을 느낄 수 있어요. 새드니스는 왜 느끼나? 돌이킬 수 없는 상실을 경험할 때. 특히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그때도 새드니스를 경험하고요. 또 언제 경험하죠? 그리고 부모님의 그, 예, 부모님과 이별하거나, 그리고 우리가 어디 먼 곳으로 갔을 때 가족들과 이별하거나, 그리고 가장 그 좋아했던 강아지가 어느 날 갑자기 돌연히 사망을 하거나 사라지는 경우. 그랬을 때 돌이킬 수 없는 상실을 경험하고, 친한 친구가 먼 곳으로 이사 가거나, 아니면 내가 보고 싶었던 사람 볼 수 없을 때, 그런 상실감을 경험할 때 사람들은 슬픔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기는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내가 원하게 될 때 시기하게 돼요. 그리고 질투는 언제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거나, 그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예, 어디로 떠나버릴 것만 같은 위협을 받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이별을 구하고 떠나버리는 그 상실의 이유로, 그 그게 또 타인으로 인해서, 그 질투를 유발하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자부심, 프라이드는 왜 일어나나? 가치 있는 대상이나 내가 무언가를 성취를 해서 내 스스로의 정체감을 아주 높게 향상시켰을 때, 자부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안도감이 일어나는데요. 안도감은 아주 굉장한 고통스러운 목표나 불합치한 불합리한 조건들이 아주 좋은 쪽으로 변화가 됐거나, 아예 그냥 고통스러운 목표가 사라졌을 때, 그때 휴, 너무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희망은 언제 일어나나요? 우리가 지금 뭔가 현존하는 모든 것에 나는 지금 실존적으로 가고 있는데, 보다 멀리 내가 소망을 두고 있는,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이 열망하는 것들이 있을 때, 최악에 두려워하지만 더 좋아지는 것을 열망하는 것을 희망이라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나아지는 그런 상태. 그리고 연민은, 컴패션이라고 하는데요. 타인의 고통에 의해서 마음이 움직이고, 아, 저 사람 나 도와주고 싶다라는 마음을 느낄 때, 어떤 길거리에 그 노숙인이 정말 고개를 푹 숙이고, 정말 모자를 앞에다 두고, 이렇게 누워있는 모습을 봤을 때 단돈 얼마라도 딱 주고 싶은 그 동정의 마음, 그런 것들이 연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 정서와 핵심 주제를 살펴보았는데요. 그럼 그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행동들을 나타나게 하는 대인 행동이란 것은 무엇일까요? 대인 감정이나 정서에 수반되어서 내가 행동으로 반응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에요. 그래서 대인 감정, 대인 행동의 연관성을 통해서 대인 행동은 대인 감정을 행동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를 굉장히 느껴요. 내 온 전체에 모욕감을 느끼는 모든 것을 느끼지만, 어때요? 대인 행동을 표현할 수도 있고 표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그냥 저 같은 경우는 분노를 느껴도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상태에서는 기도를 한다거나, 아니면 '나한테 문제는 없었나?' 라고 한 번 정도 생각을 해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분노를 느끼지만 분노를 표현하지 않고 더 성찰이나 통찰로 가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차적인 평가가 있어요. 대처 결정 과정에 따라서 내가 그럼 그 상황을, 이렇게 불합리한 상황을 나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 대처 상황으로 그 대처 결정 과정을,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과를 이제 충분히 고민하고 2차적인 평가를, 나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라서 대처 결정이, 예,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인 감정의 행동적인 표현은 과연 무엇일까?
외연형이 있고요. 외향형이라고 할 수도 있죠. 뭐 내향형이 있는데요. 외연형은요. 감정을 과장해서 표현하는 문화나 성격을 말해요. 뭐 같이 뭐 폭력을 휩쓸 예. 한 한다든지 아니면 막 화를 막 낸다든지 이렇게 표현하는 문화적인 성격을 말하는 거고요. 내연형은 감정을 내면에 축소해서 표현하지 않는 그 문화나 성격을 말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작은 표현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인간관계의 평가에서 전반적인 인간관계에 대한 물음을 봤을 때 인간관계에 대해서 만족과 주요 감정이 있어요. 그래서 내 스스로가 나의 전반적인 인간관계에 대해서 얼마나 여러분들은 만족하고 계시나요? 저는 요즘에 내 인간관계는 어 1 에서 10 점이라는 척도를 정할 때 한 8-9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비교적 요즘에는 가장 좋아하는 그 예 강의를 들으면서 뭔가 아 제가 존경하는 인제 두 분의 강의자가 계세요. 그 두 분의 강의자는 항상 긍정적으로 그리고 너무 문제가 심각할 때는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어 지으신 분께 좀 내려놓는 그런 경향성이 있어요. 그러면서 주변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탓을 하지 않고 그분들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함을 가지고 계셔서 참 어 '대인관계를 건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배우게 돼서 그런지 몰라도 그러고 나서는 정말 뭐 전화를 해서 뭔가를 물어본다거나 아니면 어 가족이든지 지인이든지 친구가 뭔가 힘들어 보이면 같이 공감해 주고 더 깊이 이 사람의 피곤함과 괴로움과 고민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쪼끔 심사숙고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기까지는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있었겠죠, 교수님께도.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양하게 지금 현재 전반적인 인간관계에 대해서 만족도를 조사했을 때 이렇게 효과적으로 스트레스 상황에 놓였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소하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뭐 한 7-8점 이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스트레스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인간관계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나는 쪼끔 3 점이나 뭐 2 점이나 아니면 마이너스 1 점까지도 내려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스스로가 굉장히 '나는 내가 맺는 모든 관계가 아주 지극히 정상이고 건강하다.'라고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내 스스로의 마음도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요즘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반적인 인간관계에 대해서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그 원인이 내 스스로의 모든 어느 한 부분의 결핍에 의해서 그러진 않는지 한번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애정과 인정을 받고 있는가.' 어 최근에 이제 뭐 오랜만에 만난 대표님도 그랬고 그리고 요 근래에 다시 어 연락을 하시는 그런 대표님도 그러시고 그리고 최근에 만난 아주 좋아하는 친구도 어 저에게 여러 이야기를 해 주면서 특히 어 문자로 가끔 이제 카톡으로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와 공감과 격려를 해 주는 그런 가족들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지인들, 친구들 그리고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나에게 주는 관심과 애정을 봤을 때 한 8-9 점? 이것도 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얼마나 자주 타인에 대해서 미움과 분노를 느끼는가.
솔직하게 말하면 진짜 최근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를 생각해 봤을 때 '내 안에 문제는 없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알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힘든 그런 경험들도 했었는데 음 그 관계 속에서 멀리 좀 떨어져서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내 스스로를 좀 살펴보니까 음 어차피 해결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경험들이잖아요. 그런데 지으신 분께 기도를 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누구 탓을 해서 그 문제를 희석시키기를 원하는 그런 관점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바라보는 좋았던 관계도 무너지고 또 한편으로는 음 어떻게 보면은 어 더 괜찮은 방법을 어 긍정적인 방법을 찾는 기회를 좀 놓쳐 버렸던 경우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타인에게 대한 미움과 분노를 느껴봤자 결국 누구 손해냐고 생각을 했을 때 내 손해더라고요. 그 사람에게 뭐 미워하고 분노를 일으키고 화를 내봤자 관계만 악화되고 문제는 해결도 안 되는 거 우리 여러 번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어 제가 인제 그런 미움과 분노를 생각하다 보니까 여기 질문이 또 있는데 "어떤 인간관계 문제로 괴로워하고 고민하는가?" 뻔해요. 관심 있거나 사랑하거나 아니면 최근에 일적으로 만났거나 어 또한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로 괴로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장 안타까운 거는 일적으로 만나서 인간관계 문제로 괴로워하고 고민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고 해결을 하고 보다 멀리 떨어져서 건강하게 그 타인과 나를 인간관계를 맺어 가야 할까? 우선은 분노나 화를 낸다고 절대로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보다 건강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내 스스로 긍정적으로 먼저 생각해 보자는 거. 왜? 그것을 생각하는 동안 안 될 것을 생각하는 그 부정적인 관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할 수 있고 더 원활한 긍정적인 관계에 대해서도 먼저 생각을 해 보기 때문에 이 인간관계 문제로 인해서 내가 괴로워했던 것보다는 이걸 어떻게 해결해나 해결성에 더 관심을 두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조금 더 원활하게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인간관계에 다른 삶, 뭐 학업이라든지 여가를 어떻게 그럼 유지하고 지속하고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가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너무 학업에 몰두하다가 보면 건강도 잃을 수 있어요. 그리고 너무 또 여가만 여가 또 여행만 다니고 놀고 막 이러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그동안 해야 될 일들이 또 뒷전으로 밀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적절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느 때는 쉬어 주기도 하고 어느 때는 몰입을 하기도 하는 그런 인간관계와 다른 삶의 영역의 그 중점적인 것들을 좀 예 해석을 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인간관계에 중요한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나의 행복과 불행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예요? 먼저는 가족이겠죠. 그리고 지인들, 그 소중한 친구들, 그리고 뭐 같은 예 클래스메이트 예 친구들 같은 교실에 있는 친구들과 뭐 같은 학문을 하는 그런 동아리 식구들. 네. 그리고 내가 업무로 만난 모든 사람들. 이렇게 해서 내 인간관계에 중요한 사람들이 나의 행복과
불행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가장 내 불행과 내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누구예요, 여러분? 바로 우리 스스로예요. 네. 그것을 행복으로 볼 것인가, 불행으로 볼 것인가는 결국 내 선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100 가지 사건을 똑같이 다 경험을 해요, 100 사람과 함께. 만약에 그렇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랬을 때 그 불행한 사건이 100 명의 사람에게 똑같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했을 때 그것을 느끼는 불행이나 행복은 누구의 선택이냐는 거예요. 그 100 명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아 그래 다 같이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건 내 문제만은 아니니까 좀 더 발전되도록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이 불행한 문제를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는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 모든 문제가 다 같이 일어난 사안이기 때문에 절대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긍정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에 관계나 그리고 일적인 부분이나 그리고 자기에게 벌어진 모든 것에 대해서 쪼끔 견디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예 동기부여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최근 대인관계 사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가장 유쾌했던 대인관계 사건. 어 저 같은 경우는 너무너무 힘들 때가 있었는데 그때 저희 예 귀여운 귀요미 막내가 저에게 그 비타민 귤 갖다 줬어요. 그래서 음 그것을 먹고 쪼끔 너무 피곤감이 사라지는 듯한 느낌이어서 좋았어요. 그게 유쾌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말을 가끔씩 굉장히 귀엽게 할 때가 있어요. 너무 행복하고 불쾌했던 것을 마음과 다르게 상대가 해석을 했었을 때 그때 좀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그치만 어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게끔 나의 부족한 부분은 없었나 또 성찰을 해 보게 되니까 저에게도 물론 그 이유가 있었던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유쾌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좀 더 원활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행동을 하고 대화를 하고 관계를 나은 방향으로 갈까 좀 고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인간관계론이 교수님의 인간관계도 많이 바꿔 놓는 것 같은 느낌이라 참 기분이 좋은 과목이네요. 그리고 인간관계에 우리가 하위 영역에 대한 물음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친구 관계나 선후배 관계가 있어요. 그 아까도 교수님도 절친하고 통화를 했어요. 음 건강검진을 같이 했는데 한 가지 같이 못한 게 있어서 같이 하고 싶어서 얼마 전에 그 친구에게 연락이 왔었는데 제가 시간이 안 돼서 못 했는데 교수님이 오늘 시간을 내서 통화를 하고 어 그 친구는 다행히 미리 갔다 왔대요. 그리고 인제 또 다른 검사를 하나 정도 더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같은 그 검사가 아니어서 음 그 함께 지난번에 같이 하려다 못해서 함께 하려고 했다는 마음을 전하니까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그 친구한테 하나 부탁할 게 있어서 한번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음 고민해 보겠다고 그리고 예 알아보겠다고 해 줘서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그냥 생각만 해도 뿌듯하고 어 생각만 해도 약간 든든한 그런 친구가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요. 어 그리고 몇십 년 지기들은 말을 안 해도 어 그냥 어쩌다 한 번씩 서로 그냥 얘기를 해도 너무너무
편해요. 그게 너무 감사하고 선후배 관계에서 최근에 늘 도움을 받던 후배들에게 최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있어서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도움 받기 전까지는 참 벅찼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너무너무 벅찼는데 그 벅참을 조금 지지해 주고 후배님들이 많이 격려해 줘서 후배님들도 격려해 줘서 박사 과정에 선후배님들이 너무 감사했어요. 조 교수님도 그 따뜻한 말씀 한마디가 정말 발표 전에 너무 위로가 됐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렇게 친구 관계나 선후배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리고 내가 존경하는 분들이 어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어 어떻게 관계를 유지하게 하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심층적으로 살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절친이라고 할 수 있는 친구는 몇 명이나 되면 누구인가? 저는 한 7명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음 누구냐고 말해봤자 여러분들이 다 알 수는 없지만, 예, 학교 친구들, 교회 친구들, 그리고 뭐 대학에서 만난 친구들, 일하면서 만난 친구들, 그리고 여러 관계 속에서 만난 친구들도 있죠. 그리고 현재 친구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요인은 무엇인가? 교수님 나이 정도 되면 진솔해져요. 인생의 절반을 살아왔기 때문에 음, 거의 뭐 말을 하지 않아도 이제 인생 경험 속에서 얻어지는 것들이 있어서 굉장히 편안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식이 없어지기 때문에 친구 관계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편안한 게 아닐까. 그 유지하고 있는 요인은 편안함? 네. 어떤 갈등이나 문제가 친구 관계를 불편하게 하는가? 음, 갈등이나 문제라기보다는 어, 요즘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바이러스나, 그리고 환경이나, 그리고 갑자기 뭐 개인적으로 벌어지는 경험들 속에서 만날 수 없는, 그리고 마음과 다르게 오해를 받는다거나 뭐 그럴 때 뭐 불편하게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성 관계에서 현재 이성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만족스러운 관계인가? 그리고 이성 친구와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면 무엇인가? 이성 친구가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 이것은 이제 뭐 예전에 한번 살펴보면 어, 이성 친구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만족도도 많아서 편한 것도 있지만 많아서 너무 관리하는 게 불편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성 친구의 관계 어려움이 있다면 스스로의 내면을 너무 살펴보지 않고 관계 속에 빠져 있다 보면 그 타인과 나의 그 관계가 지금 어느 상태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못할 수도 있는 거. 아니면 종속 관계에 너무 휩싸이거나, 아니면 서로 너무 또 객관적이라서, 또 서로 너무 주관적이라서 그런 관계들 속에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성 친구가 없는 분은 편하기는 하겠지만 외로움 때문에, 예, 고민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상담을 통해서 이성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봤을 때, 음, 결론은 자기 마음인 것 같아요. 자기가 그 상대에 대해서 굉장히 어느 정도의 메리트를 가지고, 그리고 어느 정도로 관계를 유지하고 싶으냐에 따라서 이성관계의 만족도가 높아지거나 낮아지거나 이렇게 하는 그런 상태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 관계에 대해서, 그러면 내가 지금 우리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에 대해서 어떠한 관계를 갖느냐. 어린 시절에는 정말 그 부모님이 무섭기도 하고 어렵기도 했지만
지금은 너무너무 감사해요. 가장 힘들 때 가장 지지자가 되어 주시고, 부모님 나이 정도가 돼 보니까 이제는 부모님 마음을 쪼끔은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구와 가장 친밀하며 누구와 가장 불편한 관계인가. 부모님하고 가장 친밀하고, 여동생하고 가장 친밀하고, 그리고 우리 가족, 그리고 어 우리 자녀들, 그리고 누구와 가장 불편한 관계인가. 글쎄요. 때로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불편할 수도 있었었는데, 근래에는 스스로를 너무 불편하게 여기지 않으면 가족 관계는 그렇게 불편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몰라줄 때는 불편한 관계가 되겠죠. 가족이든, 네, 사랑하는 사람이든, 친구든, 지인이든. 네. 우선은 1차적으로 자기 마음의 불편감이 왜 어디서 오느냐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나의 대인관계 양식은 어떤 유형에 속하는가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사교형인가, 친화형인가, 순박형인가, 그리고 그 위아래 상하관계는 지배형이냐, 복종형이냐, 그리고 냉담형이냐, 친화형이냐. 그러면 지배형과 복종형 사이에는 냉담형과 지배형 사이에는 실리형이 있어요. 굉장히 그, 어, 자기에게 도움되는 게 뭘까를 생각하는. 그리고 냉담형과 복종형 사이에는 고립형이 있어요. 스스로. 그리고 복종형과 친화형 사이에 순박형이 있고요. 지배형과 친화형 사이에는 사교형이 좀 속해요. 저는 이제 어느 때는 사교형이었다가, 어느 때는 친화형이었다가, 어느 때는 고립형이었다가, 정말 다양하게 어느 때 다 개인관계, 대인관계 양식에 따라서, 네, 유형이 좀 바뀌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네,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그러면 유형관계 속에서 사건, 사고가 일어나요. 그럼 사건의 단계적인 평가와 정서의 체험을 다시 한번 볼 텐데요.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사건을, 예, 정서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목표의 관련성이 어느 정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정서가 어떻다는 걸 이해할 때 긍정적인 정서라면 목표의 합치성에 타당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건이 일어나서 내 정서에 뭐가 문제인지를 깨달으면, 그래, 다시금 한번 이렇게 마음을 추스리자 하면서 마음속에 뭐가 와요? 평안과 기쁨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게 좀 확장되면 그 긍정적 정서가 자부심을 주고 자존감을 상승시켜 주면서,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나누자 하면서 서로 그 호감을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어요. 사건이 비정서에 머무르면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아니오가 되는데, 사건이 정서에 머물렀는데 긍정적 정서로 가지 않고 부정적 정서로 갔을 때는 어떻게 되냐. 아니, 왜 나는 그런 걸까? 정서에 닿지 못하고 이렇게 분노가 날까? 그리고 뭐가 생겨요? 공포나 불안이 생겨요. 그리고 자기 연민과 상실에 빠져버리는 경우. 그렇게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할 것이냐,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할 것이냐는 사건의 단계적 평가, 정서의 체험 중에서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대인 사고가 대인 감정과 대인 행동을 결정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순환 과정을 겹치는데요. 처음에는 상대방의 표정과 행동을 보고 어느 정도의, 아, 이 사람이 지금 이런 상태구나 라는 의미 추론 과정을 겪어요. 그래서 그럼 원인이 뭐야? 왜 그렇게 된 걸까? 원인을 추론해보고 거기에서 이제 오는 인지적인 오류가 있을 것이고, 대인 사고를 또 그런 의미를 추론하고 그 의미에 대해서 이렇구나.
그 의미는 이거를 말하는구나. 평가를 하고 기대치와 비교를 하고 가치적인 판단을 하고 또 뭘 해요? 대인 감정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인 사고를 뭐 통해서 대처의 결정을 하는 거죠. 이렇게 대인 감정을 겪었어. 나를 이렇게 속였으니까 난 이제 이렇게 할 거야. 대처 자원을 평가하고 대처 방식을 선택하게 돼요. 그래서 대인 행동으로 그 언어적 표현이든지 뭐 표정과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전달이 되는 그런 순환 구조를 통해서 대인 사고가 대인 감정과 대인 행동을 결정하는 과정이 되고 그런 순환 과정을 한번 살펴봐요. 그럼 인간관계의 분석에 따른 우리가 대인 동기를 한번 살펴볼게요. 내가 인간관계를 맺는 주요 동기는 어떤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을 만날 때 그들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세요? 인간관계에 그 다양하게 그 사람과 맺는 주요 동기는 혈연, 학연, 지연이 있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는 주로 예를 들어서 가족들과는 뭐 그 의식주 부분 그리고 뭐 어떤 프로젝트 때문에 맺는 그런 동기도 있고 그리고 뭐 학연 그리고 어느 모임에서 뭐 다양한 동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만날 때 그들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길 바라냐. 예전에는 어떻게 해주는 거에 따라서 굉장히 내 마음이 달라지고 인간관계를 맺는 방식이 달라질 수가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그런 관계를 어떻게 건강하게 서로 그 맺어갈까를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서 좀 의미가 깊어지는 것 같고요. 개인 동기에 대한 의미가. 그리고 대인 신념은 인간관계가 나의 삶에 있어서 어떠한 그 본질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을 할까를 고민해 봤을 때, 음, 건강하게 내가 사고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면 대인관계가 굉장히 건강해질 수 있다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고요. 또한 그 스스로 행복해지는 데에 있어서 인간관계는 정말 굉장히 스스로가 주관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긍정적으로 행복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대인 기술은 나의 사람 사귀는 기술은 어떠한가? 나는 나의 의도대로 대인관계 유도해 나갈 수 있는가? 이건 좀 긍정적으로 보는 면이에요. 사람 사귈 때 저는 이제 우선은 굉장히 예전에 같은 경우는 말을 안 하면 차가워 보이는 인상이기도 하고 좀 약간 그 다가가기 힘든 그런 인상이기도 했다는 얘기도 많이 듣는데 최근에는 편안해 보인다. 잘 웃으니까 오히려 속 얘기도 많이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음, 어느 때는 그냥 털털하게 제가 먼저 말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오히려 편안해하는 분들도 되게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말을 시켜주시면 오히려 더 편안하게 좀 다가가는 편이긴 한데 어, 나는 나의 의도대로 대인관계를 유도해 나갈 수 있는가를 봤을 때 조금은 그런 것 같고 옛날보다는 조금 더 그 사람이 원하는 니즈가 뭘까 고민을 좀 더 하게 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조금 유연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과목을 배우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이 과목을 가르쳐야 되니까 더 공부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 같기도 해서 감사한 과목이네요. 그리고 대인사고는요. 대인관계에서 내가 부정적인 감정, 분노나 불안이나 우울을 어떻게 느끼도록 만드는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나 봤을 때 ABC 기법이 있어요. 앨리스의. 그래서 사건과 사고와 감정과 행동에 대한 연결고리를 내가 부정적으로 갈 것이냐 긍정적으로 갈 것이냐에 따라서 그 부정감정, 분노, 불안, 우울을 느끼도록 만드는 생각들이 좌지우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자기 분석의 3가지 측면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 아까 전에 횡단적인 자기 분석이 있는데
물질적 자기 분석이 있고 심리적 자기가 있고요. 사회적 자기가 있단 말이에요. 물질, 심리, 사회가 횡단적인 자기 분석이라면 네. 종단적인 자기 분석은 이 사람이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현재까지. 그래서 출생, 유아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입학, 현재까지 종단적인 자기 분석, 그리고 횡단적인 자기 분석은 물질적인 나, 심리적인 나, 사회적인 나. 그래서 그 물질적인 자기는 외모나 건강이나 체력이나 재산 등에 따라서 내 스스로에 대한 횡단적인 자기 분석을 하는 거고요. 심리적인 자기는요, 성격이나 능력, 지식, 성적이나 다양한 그 분야가 심리적인 자기를 느끼는 거고요. 사회적인 자기는 가족이나 친구나 연인, 지위 등 대인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자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의식이나 무의식에 따라서 심층적인 자기 분석을 통해서 그 횡단적 자기 분석과 종단적 자기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자기 분석의 세 가지 측면은 횡단적 자기 분석, 종단적 자기 분석, 심층적 자기 분석으로 나눠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횡단적 자기 분석의 면밀히 좀 살펴보면 현재 나, here and now에서 현재 내가 여러 측면에서 살펴보고 분석하는 일을 라고 했을 때 자기의 구성 요소가 나를 만드는 구성 요소가 어떻게 중요한가. 그리고 현실적인 나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있고 내가 보다 멀리 자아 실현을 했을 때 이상적인 나. 그리고 의무적으로 지금 부모로서 그리고 딸로서 교수로서 뭐 다양한 제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내가 있잖아요. 그리고 가능한 자기, 내가 도달할 수 있는 정도까지에 대한 평가, 그리고 나의 장단점 및 성격 특성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당적인 자기 분석이 있어요. 출생 때부터 현재나 그리고 미래까지. 현재 내가 형성되어 온 과정을, 성장 과정을 살펴보는 일이 종단적 자기 분석인데요. 가문과 조부모에 대한 물음, 그러니까 가계도 조사를 3대를 조사하잖아요. 저는 할아버지에 대해서 몰라요. 할머니에 대해서 몰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제일 안타깝긴 한데 어쨌든 간에 가문과 조부모에 대한 물음들에 대해서 내가 형성되어 온 성장 과정을 살펴보는 그런 자기 분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에 대한 물음들. 우리 부모가 내성적이었나 아니면 외향적이었나, 그리고 나에 대해서 어린 시절 지지는 어땠나,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성장해온 과정을 부모님을 통해서 밀러링 됐던 나의 모습을 좀 보는 거고, 나의 성장사에 대한 모습, 네. 그래서 나의 출생이 어땠고, 어떠한 상황에서 이루어졌고, 내 유학이 0세에서 5세 전후는 나는 어떤 아이였고, 어떻게 성장했고, 나의 아동기 6세에서 12세, 초등 저학년 수준에는 내가 어떤 아이로 자라났고, 나의 청소년기 13세에서 18세는 사춘기 시절인데 나는 어떻게 지내는가, 그리고 나의 대학생 시기는 어땠는가. 이거에 대해서 조금 심층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교수님은 교수님 출생이 남존여비 사상에 의해서 팔남의 장남이 나신 아버님이 어, 얼마나 아들을 바라셨겠어요. 그런데 이제 큰 딸이 태어난 그런 상황이었고요. 나의 유아기에 의해서 0세에서 5세를 살펴보면 어, 얼핏얼핏 기억이 나요. 부모님과 그 모자를 빨간 모자를 쓰고 있던 나, 그리고 말을 타고 조금씩 조금씩 돌아다니면서 그때 이제 학교 사택 앞마당 그 학교 저희가 운동장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어느 분께서 그 아이 차량을 좀 빌려주셔서 탔어요. 그랬던 기억도 있고요. 그다음에 나의 아동기 그 뭐 영세에서 고생을 그랬고 저학년 시절에는 초등학교였던 것 같아요. 2학년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달리기를 그렇게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2등을 해가지고 그 공책을 받고 엄마가 너무 기뻐하셔서 같이 사진 찍었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나의 청소년기는 굉장히 말이 없고 내성적인 아이였어요. 그래서 친구는 단 한 짝만 있으면 되지 않냐, 단 한 명만 있으면 되지 않냐, 이렇게 고리타분한 사고를 가졌던 그런 여성, 그런
그 트집대기 소녀였고요. 음 고등학교 시절에는 어 곱빼기 1이라는 8 명의 친구를 만나서 굉장히 즐거운, 네, 외롭지 않은, 정말 어 대인관계를 되게 성장하면서 경험한 그런 시간이었고, 대학생 시기에는 동생의 죽음으로써 조금 안타까운 상황들이 많았어요. 나는 성장 과정의 역경을 어떻게 극복했나를 봤을 때, 잔잔한 바다는 훌륭한 항해사를 만들 수가 없대요. 항해사는 항로를 정해서 그 항로대로 운항하는 그런, 예, 기장인데요. 그 잔잔한 바다에서는 그냥 이 기장이 굳이 없어도, 그 선장이 굳이 없어도 알아서 가잖아요. 그런데 정말 뭐 그냥 막 바람이 요동치고 뭐 파도가 엄청나서 진짜 항해를 할 수 없을 정도가 된다면 어떻게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다양한 상황 속에서 항해를 할 때 굉장히 위험을 극복하고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훌륭한 항해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역경 후 성장을 PTG라고 하는데요. 아픈 만큼 성장할 때 우리는 역경과 고난 속에서 일어나는 긍정적인 심리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겨내면 또 다른 긍정적인 일이 생길 거야 라고 스스로 독려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와 세상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변화가 되면서 대인관계가 굉장히 관계가 중요하면서 친밀감이 증가하고, 삶에 대한 철학적 인식이 변화하면서 인생관과 그리고 가치관의 성숙을 통해서 내가 굉장히 변화하고 성숙하고,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실존적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철학의 그 인식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가치관의 성숙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 성장 과정에서 역경을 잘 극복한다면. 예, 그래서 교수님도 인제 그런 뭐 20 살의 남동생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역경과 고난과 심리적인 고통 속에서 많은 공부를 하면서 인생관을 경험하면서, 네, 다짐한 게 있어요. Never, never, never give up이에요. 절대로, 절대로, 절대로 포기란 없다. 내 인생에서는 포기란 없다는 가치관이, 예, 성숙한 성찰 과정 속에서 제 모토가, 삶의 모토가 돼 버렸어요. 그렇지 않은가요? 네. 그래서 또한 이제 심층적 자기 분석이라는 게 있는데요. 내가 자각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는 무의식의 세계를 깊이, 깊이, 깊이 살펴보는 일이 있어요. 교수님은 그거를 이제 예전에 열등감을 치유하는 과정 속에서 ICM이라는 음악 치료를 하는데요. 정신분석을 프로이드가 무의식적인 소망이나 갈등을 자각하는 데서 꿈분석, 융의 꿈분석이 있잖아요. 그리고 전이분석, 자유현상 등을 통해서 이 사람이 정말 원하고 바라시는 그런 심층적인 내면의 자아는 뭘 원하는, 자신이 깊이 들어가 볼 수 없는 무의식의 세계를 살펴보는 것. 그리고 인지치료적으로 심층적인 분석, 대인 신념과 대인 사고의 자각을 통해서 왜곡된 신념이 아닌 ABC 기법을 통해서 하향 화살표 기법을 나타내고, 그 심층적인 분석을 위해서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 심리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곧이어서 이제 대인관계 개선 방법을 조금 더 심층적으로 알아볼 텐데요. 우리가 늘 고민하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있어요. 대인관계, 그럼 평가와 개선을 통해서 어떻게 나는 대인관계를 해나갈 것인가 한번 생각하고 좀 고려를 해보는 시간을 갖겠어요.